20개 정도가 법인 물건들이 거래가 됐어요. 법인 물건들이. 그러면 주로 이제 원주가 많았지. 원주가 많았는데 그 물건들이 정리를 했지만 그게 상반기에 정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립을 하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 들어온 데가 비기재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정립을 다시 하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 법인들이 물건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모든 비기재 지역이 그럼 가격은 하락했느냐? 아닙니다. 2천만, 3천만 원, 4천만 원, 1,500만 원 다 뛰었어요. 모든 비기재 지역이 뛰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구, 창원, 울산들은 2배 가까이 뛰었죠. 우리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뛴 거는 뛴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아, 우리가 1억짜리 뛰어야 1억 2천이고, 근데 걔네는 2억짜리 뛰면 4억인데, 우리 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건을 이렇게 막 400개, 500개씩 내놨는데도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유동자금에 의해서 개인들이 그 물건을 다 받아준 거예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어. 법인 물건을. 왜 살 수밖에 없느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자, 법인들이, 다세자가 집을 몇백 개 내놨다.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받쳐준 사람이 누구냐? 전세 때문에 개인들이 전세 얻을 돈으로 집을 매입을 해서 그 받쳐주고 있더라.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2, 3천만 원 뛰었더라.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가 되면 건설회사, 금융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세자 법인들이 정리가 다 되면 하반기에 비기재직으로 치고 들어온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원도 강릉에 수도권에 규제지역에 낙찰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돼. 해줘? 20% 30%밖에 안 해줘. 항상 투자되는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지방에 낙찰을 받고 비기재 지역을 했더니 경락 대출을 80% 90% 해주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비기재 지역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거기다가 또 건설회사가 메이커들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에서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할지 몰라도 하반기가 되면 올라갈 수도 있다. 변수가. 또 하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강릉의 아이파크가요. 보통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2년에서 3년 정도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 여러분들이 그 피라는 게요. 초창기에 팔면 초피, 중간에 팔면 중피, 완성이 다 될 때 팔면 말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초피 때 한 500에서 한 1000만, 7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중피 때 빠져서 거래가 없었어요. 다시 와서 중피 때 빠졌다는 얘기야. 그러다 말피 때 이빨이 올라갔거든요. 말피 때 3,000, 4,000, 2,500, 4,000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도 없던. 그러면 지금의 자이는 분양이 시작되면 초피, 중피, 말피를 봤을 때 초피 때 어떻게 될 것이고 중피 때 어떻게 될 것이고 말피 때 어떻게 될 거 생각해봤냐는 거지. 그렇죠. 중피 때 어떤 분이
700에 팔았어요. 아이파크를. 내가 팔지 말라고 했어. 근데 왜 팔았냐? 그 층이 13층이라 그랬어요. 바다전망 보이는 거. 근데 그때 중피 때 거래가 전혀 없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중개사 뭐라 그래? 거래도 없고요. 힘듭니다. 그나마 사장님 집은 뷰가 좋고 13층이고 하니까 지금 700에도 받을 수 있어요. 팔으세요. 물론 저한테 전화 왔겠죠? 팔지 마세요. 말필 때 올라갑니다. 근데 자기가 봐서는 이 계속 잘못했다가는 계속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13층이라서 그나마 치료 받은 거니까 팔아야 되겠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왜 그러냐?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말이 더 솔깃했거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나중에 말필 때 3,000, 2,500 막 올라가니까 전화 와. 괜히 팔았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이파크들 중피 때 빠졌던 이유는 뭐고, 말필 때 또 올라간 이유는 뭐고, 초피 때는 또 틀리다. 그럼 자이 같은 경우가 지금 900세대가 넘어가니까 우리 지역의 가격 변동에 어떤 요인도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분양가가 이번에 1,100 정도 했습니다. 좀 좋은 거는 1,100 넘어가고요. 안 지가 언제인데. 자, 그러면 자, 과연 2년 반, 3년 동안에 초피, 중피, 말피가 그 변동이 어떤 우리한테 구축 아파트까지 그 끼친 영향이 어떨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분양권 전매라든지 뭐 제한이라든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안 되는 거는 이번에 정책이 나와서 21년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21년도에 적용되는 그 변수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틀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약효과를 반응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20년도보다 21년도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인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는데 과연 차이가 초피, 중피, 말피가 움직이는 거는 어느 거에 종속 변수를 두느냐, 롯데가 분양가가 어떻게 됐냐,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중피, 말피가 변할 수가 있겠죠. 그게 변수를 작동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 22년에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 23년까지 가잖아. 그런데 22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또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M2, M1에 대한 유동자금이 역대 최고라는 거야.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가격 상승 안 한 지역이 30%에 우리가 포함이 돼 있고 남아있는 상승, 다른 다 2배씩 뛰었지만 우리 지역만 안 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원인을 내려서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서는 뭐예요? 항상 우상향 있죠? 우상향 있죠? 오르내리면서 이 현상은 다른 데보다 더 급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냐 따라 그 다음에 시장 경영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5천, 6천, 4천, 6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아니 내 재산이 2억 3억밖에 안 되는데 4천, 5천, 6천이 왔다 갔다 해봐봐. 여러분 봉급쟁이한테는 큰 충격이에요. 이게. 근데 그 상황을 사실상 여러분 특수반이니까 우리가 법 개정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지만 지금 법이 어떻게 개정된지도 모르는 사람이 숫자로 빡빡해요. 그리고 21년대 그 반응이 어떻게 날 지금 어떻게 알아? 법이 바뀐 것도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변곡점이 21년도라는 거예요. 그게 연장돼서 22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까지 청구된다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파요. 어제 그래서 5시 반까지 못 잤어. 시국이 이래서 그런지 제가 어저께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돈 1,500만 원 찾아서 돈 주려고 있었어요. 와. 근데 여러분 우리 특수반에 제 친구가 있잖아. 상교씨 나 이랬는데 했더니 교수님 앱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깔았어. 빨리 지워요. 지우니까는 이게 딱 멈추더라고. 야 무섭더라 진짜. 이게 빠져버리니까 돈 찾아서 갖다 조이는 줄 알아 그냥. 야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그래서 어저께 뚜껑도 열렸다가 기분도 풀어졌다가 돈을 일단 안 날렸잖아. 야 이거 이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와중에 마음 가다듬고 나 어저께 밤 12시까지 마음 못 가다듬었어. 내가 야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쪽팔린 얘기잖아. 아 그래도 경제하고 부동산을 안다는 교수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근데 쪽팔려 말을 못하겠는. 근데 웃기도 하고 참 세상이 참 그렇기도 하고 진짜로요. 딱 갚아야 될 돈이 1,517,000원이었어. 근데 그 보이스피싱이 걔가 1,510만 원을 찾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93,000원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자라는 거야. 그래서 1,510만 1,510만 원을 딱 찾아서 딱 들고 있어 오면 주려고. 근데 주기 10분 전에 상규 씨가 앱 지우세요 그래가지고 딱 끝나서 돈을 안 주고 그놈이 안 나타났지. 그 희린이가 교수님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요. 돈을 받으러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차 싶어서 그랬는데 또 연락 없이 또 전화해보고 하니까 내 전화로 안 하고 내 전화는 다 해킹이 돼 있던 거야. 그 희린이 전화로 하니까 내가 통화했던 데가 다 가짜인 거야. 무섭더라.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뭐 내 마음이 웃겼다 한심했다가 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구만요. 이게 돈 1,500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아이씨 다시 가다듬고 21년 전망이라 봐야 되겠다. 그래서 21년 전망을 보는데 이렇게 두 한 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요거하고 요걸 봤지만 요거하고 요거 속에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말씀드렸고요. 유동적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퍼지고 있는 현상이 30% 남아있는 우리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게 팩트로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락대출이 수도권에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지방에 막 쏟아붓는 거야. 최대한. 원래 그렇게 쏟아부은 지역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건설회사 규제지역 건설 힘들잖아. 그러니까 비규제지역에 건설을 들어오겠다는 거지. 여러분 자의의 그 자존심이 있지. 소규모 재건축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는 거는요. 웃기는 일이에요, 사실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비규제 지역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국민권이나 건설. 그 다음에 올 하반기가 지나면 투자가는 비규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소액으로 가능하니까. 또 하나는 강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통망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 제3신도시로 인해서 돈이 50조 이상이 풀려요. 또 여러분 50조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초 춘천간 철도 노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조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양에 그 오색 케이블 있죠? 그 판결 났잖아요. 놓는 거로. 네. 그러면 내가 봐서는 조문래 교수가 거기서 좀 꺾였어.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 세금 이렇게 대충 딱 보내드렸는데 지금 모든 세금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더라. 자영업자 힘들어 죽겠는데 부가율을 5%, 10%다 올렸어.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이라 모르겠는데 세금은 계속 걷어들이고 더 올리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제3 재난금 준다고 떠들고 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좀 웃기지 않냐. 여러분 사실은 국가가 국민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자, 재정정책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푸는 거 만약에 10조를 풀었다가 하잖아요. 근데 10조를 안 거들이잖아요. 그럼 거의 자생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그렇게 돌아갈 거고 또 우리가 그 종속 변수가 이번 6월달 기점으로 변수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이 어떻게 또 나눠져서 그 현장에 있는 건설업이나 금융 중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하반기에 투자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다음에 상반기 이제 올해에 50조라는 돈이 수도권에서 풀리면서 그 사람들이 50조를 갖고 있어도 오히려 M2가 늘어나지 저축하는 돈이 늘어나지 투자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할 거다. 수도권에서는. 그렇잖아요. 또 하나 정부 정책들이 계속 짬뽕되면서 서울에 성수동, 구로, 영등포 산업단지의 중공업지역에 용적률 100%, 1000% 끌어올려서 집중주택을 짓는다고 해요. 그거 26만원? 못 줘. 근데 발표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1000%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100평에 20층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게 사회적 혼란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그렇게 하겠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쉽지 않다. 또 하나 여러분 강릉에 주공아파트가 2억 7천에 분양하기에 지금 5억 가까이 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 정부 변창흠 장관은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8종 같은 걸 지으면 공공으로 만들 거예요. 환매부 조건 만들죠. 토지 임대부로 분양을 하거나 그렇게 주공을 질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미린이나 주공이 아닌 아파트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게 또 팩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그래 2억 5천에 받았어. 2억에 받았어. 내가 10년 살아도 2억이야. 맞잖아. 그리고 그래 2억에 받았는데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월세를 내야 돼. 환매부 조건 2억에 분양받았잖아. 그러면 은행 이자만큼만 또 저금리야. 국가한테 다시 2억에 팔아야 돼. 그러면 뭐야? 일부 반쪽짜리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전세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데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 그러면 반대로 유승한내들이나 우미린 같은 것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공급이 된다. 근데 앞으로 짓는 주공들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저께 내가 잠깐 봤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법을 제정한 게 세금 감면해 주는 거를 토지 임대부나 환매 조건 된 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2억의 분양을 받아서 10년 살다가 LH한테 2억 3천에 팔았다.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그게 기획재정부의 법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자산은 어느 쪽으로 튀느냐, 또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의 변곡점은 뭐냐면 22년 대통령 선거 때 또 튀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상 국회의원 이번에 선거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워낙 180석을 차지하는 바람에 지금 싹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변환점이고, 그죠? 그러면 22년 5월달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또 변환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이유든 간에 30% 남아있는 우리 비규제 지역이 빈틈시장이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유승한 데들이 5억, 6억, 7억에 분양이 되고 해버리잖아요. 입주해버리잖아. 그럼 그 아파트 옆에 거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강릉 이번에 속초는 미분양 지금 풀렸습니다. 여러분 속초가 미분양 관리 지역 그래서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졌잖아요. 근데 미분양 관리 풀렸어요. 속초. 강릉 지금 미분양 관리 들어가 있어요. 1월 말까지는 500세대 잠깐 넘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가구수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500세대인데 지금 4년, 5년 동안 지금 건축을 하겠다고 나온 게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그만 원룸 같은 거거든요. 포함해서 4000세대. 그런데 4년 동안 강릉에 1인 가구, 2인 가구는요 6000세대 이상이 늘어나요. 1500세대씩 따지면. 그죠? 그런데 또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실, 비선호 아파트는 공실로 그냥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유동자금이 많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내가 통장에 M2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부터도 좋은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거. 내가 통장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통장에 돈이 1억이 있잖아요. 그럼 나 새 아파트로 가고 싶어. 그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근데 그 M2가 많아서 새 아파트의 선호는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내 지금 하는 얘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새 아파트, 새 차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M2가 많거든 지금. 40% 더. 우리나라 역대상 이렇게 많은 일이 없었어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론. 상반기는 어차차차 갈망정 하반기서부터 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이 크다. 또 하나 상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상 자영업자 여러분 뭐 택지나 이런 데 가보면 장사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문 닫아 막 심각해. 근데 재난지원금으로 한 5개월 6개월 전에 그 사람들이 돈 2천만 3천만 원 5천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한 5, 6개월 됐죠 그죠? 됐죠? 근데 그래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제2 팬데믹이 오는 바람에 지금 더 못하고 있고 또 백신 나올 때까지는 못 버틴다 이거지. 그쵸? 그 다음에 관광객이 없지? 요번 31일 내가 서울에서 올라오는데 원래 31일 내 강릉 올 때는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힐 줄 알았어. 저 그냥 왔어요. 차 하나도 안 막히고. 그게 하루 이틀 3일에 해돋이 때 관광객 때 안 오면 경제적인 여파는 여기 큽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상가는 이렇게 내 말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태까지 떠든 게. 자, 근데 상가는 이렇게 봐요. 5개월, 6개월 전에 우리가 재난지원을 받았잖아. 그럼 여태까지 그 돈만 썼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손님이 없죠 또. 그러면 내가 봐서는 지금부터 이번에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준다고 하는데 3차 재난금고 소상공인 대출 해준다고 하는데 금액은 줄어들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올해 안에 버티기가 쉽지 않다. 맞죠? 그러면 가을쯤 되면 상가들이 부도가 날 거다. 근데 그 종류가 있어요. 상가가 부도가 나면 집 주인이 건물이 경매가 나오겠지. 맞죠? 근데 집 주인이 봉급쟁이 집 주인이면요. 네? 유지가 돼요. 근데 다른 사업을 하면서 상가 주인들은요. 그 사업이 힘들어지면 그 상가도 어려워지면 양쪽으로 진퇴양난돼서 그 상가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지금 현재 금융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이자를 안 내면 경매를 붙이게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해서 6개월이 지나면 경매를 붙이게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가을에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22년 상반기에 6개월 후에 경매가 진행되고 그러면 22년 중간쯤 되면 상가들이 경매 물건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진행 과정이 있으니까 또 조사 그럼 22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상가들이 경매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때는 이미 망하고 백신 다 맞고 상가들이 다시 살 여지가 있다. 그럼 그때 상가를 투자를 해놓으면 돈이 된다.